미국이 이란을 공격하려는 이유를 아시나요? 이란이 중동에서 범죄 조직을 돕고 이스라엘에 적대적이고 시위대를 무자비하게 진압해서 그런다고 생각하시나요? 틀렸습니다. 미국이 이란을 압박하는 진짜 이유는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중국에 있습니다. 오늘은 그 숨겨진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2026년 1월 말 미국 해군의 니미츠급 항공모함 에이브러햄 링컨 전단이 페르시아만으로 출항했습니다. 언론은 이란 핵시설 군사적 옵션 검토라는 헤드라인을 쏟아냈죠. 트럼프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말했습니다. 이란은 세계 테러리즘의 중앙은행이다. 우리는 더 이상 참지 않겠다. 표면적으로는 미국 대 이란, 중동의 국지전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잠깐요. 여기서 질문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미국이 정말 이란만 때리려고 이 비용을 쓸까요? 항공모함 전단 하나를 운용하는데 하루에 약 7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80억 원이 넘습니다. 한 달이면 2,400억 원, 1년이면 거의 3조 원이에요. 그런데 지금 미국이 보낸 건 항공모함 하나가 아닙니다. 남미에서 작전 중이던 차세대 슈퍼항모 제럴드 포드호가 긴급 전환 대기 상태에 들어갔고 두 번째 포드급인 존 F 케네디호는 해상 시험을 막 끝냈습니다. 실전 배치가 코앞이에요. 호르무즈 해협에는 토마호크 미사일을 가득 실은 알레이 버크급 구축함 수십 척이 깔렸고 오하이오급 핵 잠수함이 어딘가에서 숨죽이고 있습니다. 잠수함 한 척에 토마호크 154발입니다. 하늘에서는 요르단 기지에 F-15E가 추가 배치됐고 이란 지하 핵시설을 뚫을 수 있는 유일한 무기 벙커 버스터를 실은 B-2 스텔스 폭격기가 출격 준비를 마쳤습니다. 미국이 이 엄청난 전력을 단순히 이란 하나 때문에 움직였을까요? 정답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닙니다. 미국의 진짜 목표는 이란이 아닙니다. 이란은 그저 방아쇠일 뿐이에요. 그 총알이 날아가서 맞는 곳은 바로 중국의 심장입니다. 왜 그런지 지금부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중국, 세계 2위의 경제 대국이죠. GDP는 미국의 70% 수준까지 따라왔고 제조업은 이미 세계 1위입니다. 세계 공산품의 약 30%가 중국에서 나와요. 전자제품, 의류부터 자동차 부품, 배터리, 태양광 패널까지 그야말로 세계의 공장입니다. 그런데 이 거대한 공장에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바로 에너지입니다. 공장을 돌리려면 전기가 필요하고 전기를 만들려면 석탄, 천연가스, 석유가 필요하죠. 그런데 중국은 땅은 넓어도 석유는 거의 안 나는 나라입니다. 정확한 수치를 보겠습니다. 2025년 기준 중국의 하루 원유 소비량은 약 1,580만 배럴입니다. 자국 생산량은요, 고작 420만 배럴. 자급률이 26%밖에 안 돼요. 나머지 74%를 해외에서 수입해야 합니다. 쉽게 비유하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빠른 슈퍼카가 있는데 자기 집 차고에는 기름이 거의 없어서 매일 남의 집 주유소에 가야 하는 겁니다. 그 주유소가 어디냐? 1위는 사우디아라비아로 약 18%를 담당해요. 2위는 러시아로 약 16%입니다. 그리고 3위가 바로 이란이에요. 공식 통계로는 10%지만 실제로는 훨씬 더 많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왜 실제로는 더 많냐고요? 2018년부터 미국은 이란에 초강력 제재를 가했습니다. 이란 석유를 사는 모든 국가에 2차 제재, 즉 이란 기름 사면 너도 미국 금융 시스템에서 퇴출이라는 협박을 한 거죠. 유럽, 일본, 한국은 대부분 꼬리를 내렸습니다. 그런데 중국은 비웃었습니다. 중국은 다크플릿이라는 유령 선단을 운용하기 시작했어요. 선박 위치 추적 장치 AIS를 꺼버린 유조선들로 레이더에도 안 잡히게 만들어서 몰래 이란 석유를 실어 나르는 겁니다. 2025년 기준으로 이 다크플릿 유조선이 최소 600척 이상으로 추정됩니다. 이 배들이 이란에서 석유를 싣고 공해상에서 환적하고 말레이시아나 싱가포르를 경유해서 원산지 세탁을 한 다음 중국으로 들어가는 거죠. 공식 통계상 말레이시아산 원유인데 실제로는 이란 기름입니다. 이런 식으로 중국이 이란에서 빼오는 석유량은 하루 150만 배럴 이상, 중국 전체 수입량의 약 13에서 15%입니다. 이제 그림이 그려지시죠?
중국은 에너지의 4분의 3을 해외에 의존하고 그중 이란은 가장 싸고 가장 대량으로 가장 은밀하게 석유를 받아올 수 있는 핵심 파트너입니다. 미국 제재? 중국은 코웃음 쳤던 거예요. 미국, 니들이 뭘 할 수 있는데. 그런데 지금 미국이 칼을 갈고 있습니다. 이란을 물리적으로 때려버리면 다크플릿도 소용없어져요. 이란 항구가 폐쇄되고 정유시설이 불타고 호르무즈 해협이 전쟁터가 되면 중국으로 향하던 그 하루 150만 배럴이 순식간에 0이 됩니다. 이게 바로 미국이 노리는 겁니다. 이란을 때리는 게 아니라 이란을 통해 중국의 에너지 생명줄을 끊으려는 것. 총알은 이란에 박히지만 진짜 피를 흘리는 건 중국이라는 계산이죠. 하지만 중국도 바보는 아닙니다. 이 에너지 올가미에서 벗어나기 위해 러시아와 가스관을 연결하고 디지털 위안화로 석유 결제를 시도하며 미국의 달러 패권에 도전하고 있죠. 하지만 배는 가스관보다 훨씬 많은 양을 훨씬 저렴하게 운반합니다. 그리고 그 배가 다니는 길을 지금 미국 해군이 장악하고 있다는 것. 이것이 바로 2026년 이란발 전쟁 위기의 본질입니다. 자, 그럼 미국이 정말로 이란을 공습한다고 칩시다.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당장 국제 유가가 폭등합니다. 현재 2026년 2월 기준 브렌트유 가격이 배럴당 약 78에서 82달러 선입니다. 그런데 이란 공습이 시작되면 전문가들은 유가가 단기간에 배럴당 150달러에서 최대 220달러까지 치솟을 수 있다고 분석합니다. 왜 이렇게 급등하냐고요? 첫째, 공급 차질입니다. 이란은 세계 4위의 석유 매장량을 가진 나라로 하루 생산량이 약 320만 배럴입니다. 이게 전쟁으로 멈추면 글로벌 석유 공급에 즉각적인 구멍이 뚫리는 거죠. 둘째, 호르무즈 해협 리스크입니다. 이 해협을 통해 전 세계 석유 물동량의 약 20에서 21% 하루 2천만 배럴 이상이 오갑니다. 그런데 가장 좁은 곳, 폭이 고작 33km밖에 안 돼요. 이란이 우리 때리면 너희 기름길도 막아버리겠다며 기뢰를 뿌리거나 미사일로 유조선을 위협하면 이 좁은 목이 순식간에 막혀버립니다. 사우디, 이라크, 쿠웨이트, UAE에서 나오는 석유가 전부 발이 묶이는 거예요. 셋째, 투기 자금입니다. 전쟁이 터지면 월가의 투기꾼들이 석유 선물 시장으로 몰려들어요. 실제 수급과 관계없이 가격이 더 오르는 거죠. 자, 이제 유가가 200달러 가까이 치솟았다고 가정해 봅시다. 미국은 법합니다. 셰일 오일이라는 무기가 있거든요. 그럼 중국은 재앙입니다. 중국 경제의 핵심은 제조업입니다. 제조업의 생명은 원가, 경쟁력이고요. 중국이 세계의 공장 노릇을 하는 이유가 인건비가 싸고 인프라가 좋고 무엇보다 에너지 비용을 낮게 유지해 왔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기름값이 2.5배, 3배로 뛰면 모든 게 무너집니다. 공장 돌리는 전기료, 원자재 운송비, 플라스틱이나 화학제품 원료비가 오르고 이게 전부 제품 가격에 반영되면 메이드 인 차이나의 가격 경쟁력이 사라지는 겁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지금 중국산 운동화가 20달러, 베트남산 22달러, 인도산 21달러입니다. 중국이 제일 싸니까 글로벌 브랜드들이 중국 공장에 주문을 넣죠. 그런데 유가 폭등으로 중국산 운동화가 28달러로 오르면 바이어들이 순식간에 베트남, 인도, 인도네시아로 옮겨갑니다. 제조업에서 가격 경쟁력을 잃으면 서서히 죽는 게 아니라 급사하는 겁니다. 주문이 끊기고 공장이 멈추고 노동자가 해고되고 소비가 줄고 다시 기업이 망하는 악순환이 시작돼요. 그리고 더 무서운 게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이에요. 석유가 비싸지면 모든 게 다 비싸집니다. 농산물 운송비, 가공식품 포장재, 난방비, 택배비, 버스비, 항공권, 물가가 통제 불능으로 치솟기 시작하면 그게 바로 하이퍼 인플레이션의 초입입니다. 중국 공산당의 권력 기반이 뭔지 아세요? 경제 성장입니다. 민주주의는 못 주지만 대신 먹고 살게 해줄게, 풍요롭게 해줄게. 이게 중국 공산당과 14억 인민 사이의 암묵적인 계약이에요. 그런데 물가가 폭등하고 공장이 멈추고 실업자가 쏟아지면 그 계약이 깨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미국은 바로 이 점을 노리고 있어요. 미사일을 쏘는 게 아니라 유가라는 보이지 않는 미사일로 중국 경제의 심장을 멈추려는 겁니다. 자, 그럼 미국은 왜 이렇게 자신만만할까요? 자기들도 유가 오르면 피해보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미국은 이미 에너지 요새를 완성했습니다. 핵심은 셰일 오일입니다. 셰일 오일이 뭐냐면 원래 석유는 땅속 깊은 곳에 액체로 고여 있는 건데요. 셰일 오일은 단단한 암석층 안에 석유가 스며들어 있는 형태예요. 바위에 기름이 묻어 있는 것처럼요. 예전에는 못 뽑았는데 2000년대 들어 미국이 수압 파쇄, 프래킹이라는 기술을 개발합니다. 땅속 깊이 구멍을 뚫고 고압의 물과 화학물질을 쏴서 바위를 부수고 거기서 스며 나오는 기름을 빨아 올리는 방식이에요. 이 기술 덕분에 미국은 세계 최대의 산유국으로 부상했습니다. 2026년 현재 미국의 원유 생산량은 하루 약 1360만 배럴입니다. 역대 최고치예요. 사우디아라비아가 약 900만 배럴, 러시아가 약 950만 배럴이니까 미국이 압도적 1위인 겁니다. 뿐만 아니라 천연가스 생산량도 세계 1위입니다. 미국은 기름도 자기가 뽑고 가스도 자기가 뽑아서 에너지 자급자족이 가능한 나라가 됐어요. 2019년에 미국은 역사상 처음으로 에너지 순수출국이 됐습니다. 70년 만의 일이었죠. 이게 무슨 의미냐면 유가가 올라도 미국은 손해보다 이익이 더 큽니다. 물론 미국 소비자들도 주유소에서 기름값 오르면 짜증나죠. 하지만 국가 전체로 보면 셰일 회사들이 돈을 더 벌고 세금 수입이 늘고 일자리가 늘어나는 효과가 있어요. 반면 중국은 유가가 오를수록 국부가 유출됩니다. 비싼 돈 주고 기름을 사와야 하니까요. 같은 유가 상승이라도 미국은 득, 중국은 실인 구조입니다. 그래서 미국은 중동에 불을 지르는 게 부담이 아니에요. 오히려 전략적으로 유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는 계산이죠. 그리고 하나 더 알아두셔야 할 게 있습니다. 2026년 초 발표된 미국 국가 국방 전략입니다. 핵심 키워드는 통합 억제예요. 예전에는 군사력만 가지고 상대를 위협했어요. 내 미사일이 더 많으니까 덤비지 마라 이런 식이죠. 그런데 통합 억제는 다릅니다. 군사력뿐만 아니라 경제 제재, 금융 무기화, 기술 봉쇄, 사이버 공격, 외교적 압박, 정보전까지 모든 수단을 통합해서 상대를 옥죄는 전략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이 이란을 공습하는 것도 단순한 군사작전이 아닙니다. 그건 하나의 트리거, 방아쇠예요. 그 방아쇠를 당기면 유가가 폭등하고 중국 경제가 타격받고 위안화가 흔들리고 글로벌 공급망에서 중국이 밀려나고 이 모든 게 하나의 연쇄 작전으로 설계되어 있다는 거죠. 2026 NDS 문서에는 명시적으로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중국은 미국이 직면한 가장 포괄적이고 심각한 도전이다. 러시아도 위협이지만 진짜 장기전의 상대는 중국이라고 공식적으로 선언한 겁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미국은 셰일이라는 방패를 완성했고 이란 공습이라는 칼을 들었습니다. 칼을 휘두르면 미국은 방패로 막을 수 있지만 중국은 맨몸으로 맞아야 해요. 이게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게임의 본질입니다. 자, 여기까지 듣고 나면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어요. 아, 미국이 완전 유리하네. 그냥 이란 때리면 장땡이잖아. 그런데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지금 국내에서 거대한 위기에 직면해 있거든요. 2026년 초 미국 정치판을 뒤흔든 두 가지 대형 스캔들이 터졌습니다. 첫 번째는 앱스타인 파일 추가 공개입니다. 제프리 앱스타인 들어보셨죠? 2019년 교도소에서 사망한 억만장자 성범죄자예요. 그런데 그가 단순한 범죄자가 아니라 미국 정재계 최상층부와 연결된 거대한 네트워크의 중심이었다는 의혹이 계속 있었습니다. 그의 개인섬 출입 명단, 비행기 탑승 기록, 이런 정보들이 담긴 문서를 앱스타인 파일이라고 부르는데요. 2024년 대선 당시 트럼프가 공약했습니다. 내가 당선되면 전부 공개하겠다고요. 실제로 2025년 말에 트럼프 대통령이 앱스타인 파일 공개법에 서명했어요. 문제는 2026년 1월 추가 공개된 문서들에서 충격적인 이름들이 나오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현직 정치인, 기업 CEO, 유명 연예인, 심지어 행정부 일부 인사들의 이름까지. 물론 이름이 있다고 범죄에 가담한 건 아니다라는 반론도 있어요. 하지만 여론은 들끓었고 의회 청문회 요구,
특검 임명 압박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스캔들은 미니애폴리스 IC 과잉 진압 사건입니다. 2026년 1월 중순 이민 세관 단속국 요원들이 미니애폴리스에서 불법 체류 혐의자를 체포하는 과정에서 르네 굿이라는 시민이 사망했습니다. 르네 굿은 미국 시민권자였어요. 불법 체류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IC 요원들이 잘못된 정보로 체포 작전을 벌이다가 저항하는 과정에서 과도한 물리력을 행사해 사망에 이르게 한 겁니다. 이 사건이 공개되자 2020년 조지 플로이드 사망 사건의 기억이 되살아났습니다. 미니애폴리스 거리에 다시 시위대가 나왔고 IC 해체하라, 트럼프 탄핵하라는 구호가 울려 퍼졌어요.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 이민 정책에 대한 비판 여론이 급속히 퍼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 이 두 스캔들을 말씀드리냐면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이 대외 군사 행동을 결정한다면 어떤 의심을 받게 될까요? 바로 웸더독이라는 의심입니다. 직역하면 꼬리가 개를 흔든다는 뜻이에요. 원래는 개가 꼬리를 흔드는 게 정상인데 꼬리가 본체를 흔든다? 주객이 전도된 상황을 비유하는 겁니다. 정치에서 이 표현은 특정한 의미가 있어요. 국내 정치 위기를 덮기 위해 대외 전쟁이나 군사행동을 일으킨다는 의혹입니다. 실제로 1997년에 같은 제목의 영화가 나왔어요. 대통령의 성추문 스캔들을 덮기 위해 가짜 전쟁을 연출하는 내용이죠. 공교롭게도 1998년 빌 클린턴 대통령이 모니카 르윈스키 스캔들로 탄핵 위기에 처했을 때 수단과 아프가니스탄에 미사일 공습을 단행했습니다. 당시 많은 사람들이 진짜 웹 더독 아니냐고 의심했어요. 지금 트럼프 행정부도 비슷한 상황입니다. 앱스타인 스캔들, IC 과잉 진압 스캔들로 국내 정치가 흔들리는 와중에 갑자기 이란 군사 옵션 검토? 이거 국민 시선 돌리기 아니야? 라는 의심이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죠. 그런데 반론도 있습니다. 잠깐, 앱스타인 파일 공개법에 서명한 게 트럼프 본인이잖아. 자기가 직접 공개하겠다고 해놓고 왜 시선을 돌리겠어? 일리 있는 지적이에요. 만약 트럼프가 숨기고 싶었다면 애초에 공개법에 서명하지 않았겠죠. 하지만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공개된 문서들이 전부인가 아니면 선택적으로 편집된 것인가 하는 문제예요. 실제로 공개된 파일들 중 상당수가 검은색으로 지워져 있습니다. 국가안보나 진행 중인 수사를 이유로 일부 내용이 삭제된 채 공개됐다는 거죠. 그러면 공개는 했지만 진짜 핵심은 여전히 숨겼다는 비판이 가능해집니다. 또한 공개 타이밍도 의심의 대상이에요. 왜 하필 이란 군사 옵션이 논의되는 시점에 추가 공개가 이뤄졌을까? 혹시 봐라, 나는 투명하게 공개했다. 이제 더 중요한 국가 안보 문제에 집중하자는 프레이밍을 위한 것은 아닐까? 이런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결론을 유보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이란 압박이 순수한 국가안보 전략인지 아니면 국내 위기를 덮기 위한 시선 돌리기인지는 단정할 수 없어요. 둘 다일 수도 있고 둘 중 하나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이 상황을 냉정하게 의심의 눈으로 지켜봐야 한다는 겁니다. 정치인들의 말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항상 뒤에 숨겨진 동기가 있을 수 있으니까요. 특히 전쟁은 수많은 사람의 목숨이 걸린 문제예요. 그게 정당한 이유인지 아니면 정치적 계산인지 우리는 끝까지 질문을 던지고 감시해야 합니다. 만약 미국이 정말로 이란을 공습한다면 중국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1단계 이란산 원유 공급 중단. 공습이 시작되면 이란의 주요 항구와 정유시설이 타격받습니다. 전쟁 리스크 때문에 유조선들이 이란에 접근하지 않으려 하고 보험사들이 보험료를 천문학적으로 올리거나 거부하겠죠. 결과적으로 중국으로 향하던 하루 150만 배럴 이상의 이란산 원유가 끊깁니다. 2단계 대체 공급선 확보 실패. 중국이 다른 데서 석유를 더 사오면 되지 않냐고요? 사우디, UAE, 이라크는 이미 생산량 대부분을 기존 계약에 묶어놨어요. 갑자기 150만 배럴 더 줘라고 뚝딱 나오는 게 아닙니다. 러시아는 이미 중국에 최대한으로 팔고 있고 생산량 한계가 있습니다. 결국 중국은 더 비싼 값에 더 적은 양을 확보하게 됩니다. 3단계 에너지 비용 폭등과 제조업 원가 상승.
원유 수급이 타이트해지고 가격이 치솟으면 중국 내 에너지 비용이 급등합니다. 전기료, 가스비, 운송비가 전부 오르죠. 제조업 공장들은 원가 상승분을 제품 가격에 반영할 수밖에 없고 메이드 인 차이나의 가격 경쟁력이 사라집니다. 글로벌 바이어들이 주문을 줄이거나 다른 나라로 이전해요. 이게 바로 공급망 재편의 시작입니다. 4단계, 인플레이션과 내수 위축, 에너지 비용 상승은 물가 전반을 끌어올립니다. 식료품, 생필품, 교통비가 다 오르면 14억 중국인의 실질 구매력이 떨어져요. 소비가 위축되고 기업 매출이 줄고 투자가 줄고 일자리가 줄어드는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특히 중국은 지금 부동산 위기를 겪고 있잖아요. 여기에 에너지발 인플레이션까지 겹치면 복합 위기가 터지는 겁니다. 5단계 위안화 폭락. 경제 위기 조짐이 보이면 외국인 투자자들이 돈을 빼냅니다. 중국 주식, 채권을 팔고 달러로 바꿔서 빠져나가면서 위안화 가치가 떨어지는 거죠. 2026년 2월 현재 달러당 약 7.2에서 7.3위안 선인데 위기 시나리오에서는 8위안, 심지어 8.5위안까지 치솟을 수 있습니다. 환율이 오르면 수입 물가가 더 오르고 인플레이션이 더 심해지는 악순환이 계속됩니다. 6단계 경제 패권 붕괴. 이 모든 단계를 거치면 최종적으로 어떻게 될까요? 중국의 세계 경제 패권 도전이 좌절됩니다. 2030년까지 미국 GDP 추월 물 건너갑니다. 위안화의 기축 통화화, 신뢰가 바닥나서 꿈도 못 꿔요. 1대1로를 통한 글로벌 영향력 확대, 돈이 없는데 어떻게 해외 투자를 해요? 물론 이건 최악의 시나리오입니다. 반드시 이렇게 된다는 게 아니에요. 중국도 비축 물량이 있고 위기 대응 능력이 있고 14억 인구의 거대한 내수 시장이 있으니까요. 하지만 리스크가 현실화될 가능성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 방아쇠를 미국이 쥐고 있다는 게 핵심이에요. 이라는 방아쇠, 유가는 총알, 중국은 관역. 이 구조를 이해해야 지금 벌어지는 일들의 본질이 보입니다. 자, 이제 마무리 해볼게요. 오늘 영상의 핵심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전쟁은 경제의 연장선이며 정치는 그 모든 것을 덮는 덮개다. 미국의 이란 압박은 단순한 중동 문제가 아닙니다. 미중 패권 경쟁의 한 수이자 에너지를 무기화한 경제전쟁이며 동시에 국내 정치와도 연결된 복잡한 퍼즐이에요. 2026년은 거대한 격변의 해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충돌, 중동의 불안정, 에너지 전쟁, 공급망 재편, 이 모든 것이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고 있어요. 이런 시기에 가장 중요한 건 정보력입니다.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정확히 알고 그게 나한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하고 미리 대비하는 것. 그게 이 혼란의 시대를 살아남는 방법입니다. 여러분이 이 영상을 끝까지 보셨다면 이미 한 발 앞서 있는 겁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보통의 경제학,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